안녕하세요, 독자님들. 서울경제신문 금융기사를 쉽고 깊이 있게 파헤쳐드리는 경제용입니다. 오늘은 우리 금융 시스템의 여러 모습을 좀 들여다볼까 하는데요. 전통적인 금융권의 건전성 문제부터 우리 생활과 밀접한 자동차 보험의 숨겨진 이야기, 그리고 금융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는 디지털 금융, 특히 스테이블 코인 동향까지 서울경제신문의 기사들을 바탕으로 핵심만 뽑아서 흥미롭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들이 언뜻 보면 좀 달라 보일 수 있지만 뭐랄까 위험 관리와 규제 그리고 변화하는 금융 환경이라는 큰 틀에서는 다 연결되는 지점들이 있을 겁니다. 기자님, 먼저 상호금융권, 그중에서도 신협 상황부터 좀 자세히 들어볼까요? 전국 신협 절반 이상이 상반기에 적자를 기록했다는 소식, 이거 상당히 좀 심각하게 들리는데요. 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이 이제 공시를 마친 788개 신협을 분석해 보니까요. 절반이 넘는 404곳이 상반기 순손실을 냈습니다. 그 합산 적자 규모만 해도 2,752억 원에 달하는데 이게 작년 상반기보다 13%나 늘어난 수치예요. 13%나요? 와. 네. 특히 부산 사상신협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만 212억 원의 큰 손실을 봤는데 주로 이제 대출 채권 평가나 처분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 외에도 100억 원 안팎의 손실을 본 조합들이 여럿 있고요. 아직 공시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면 글쎄요, 적자 조합은 한 450곳에 육박할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옵니다. 이야, 2019년 말에는 적자 신협이 119곳에 불과했다고 하던데 불과 몇 년 사이에 이렇게 확 늘어난 거군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봐야 할까요? 가장 큰 원인으로는 역시 그 부동산 관련 대출의 부실화, 이게 꼽힙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였던 2020년하고 2021년, 그러니까 경기를 부양하려고 유동성이 막 풀렸을 때 신협들이 좀 공격적으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즉 PF 대출을 늘렸거든요. 아, PF 대출이요? 네. 이 PF 대출이라는 게 특정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의 미래 수익성을 보고 나가는 대출인데 최근에 금리가 확 오르고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이 대출들이 부실화되기 시작한 거죠. 아하, 그렇군요. 부실 채권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대손 충당금을 더 많이 쌓아야 하고요. 또 부실 채권을 상각 처리하는 비용도 발생하면서 신협들 실적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는 겁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도 토지담보대출이나 부동산 개발 관련 대출의 충당금 부담이 실적 악화의 주된 요인이다. 이렇게 인정을 했고요. 단순히 이익이 줄어드는 걸 넘어서 조합 자체의 건전성에도 빨간불이 켜진 곳들이 많다는 점이 더 우려스러운데요. 연체율이 10%를 넘는 조합이 120곳이 넘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게 대출금이 제때 회수되지 않는 비율인데 연체율이 10% 이상인 조합이 공시된 곳 중에서만 123곳에 달합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신호인데요. 10%면 정말 높은 건데요. 네. 예를 들어 경남의 회원신협 같은 경우는 연체율이 무려 33.67%까지 치솟았고요. 세종신협 30.02%, 서울 다운신협 29.64%, 이런 데처럼 연체율이 20%를 넘는 곳도 18곳이나 됩니다. 30%요? 와, 이건 해당 조합 자산의 상당 부분이 제대로 회수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연체율뿐만 아니라 자본 건전성을 보여주는 순자본 비율도 문제예요. 금융당국 가이드라인이 2%인데 여기에 못 미치는 조합도 48곳이나 된다고 합니다. 순자본 비율이요. 은행의 BIS 비율하고 비슷한 개념인 거죠? 2% 미만이면 상당히 좀 위험한 수준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 순자본 비율은 조합이 손실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느냐 이걸 보여주는 핵심 지표인데 2% 미만이라는 건 외부 충격에 매우 취약하다는 뜻이거든요. 금융당국이 즉각적인 개선 조치를 요구하는 수준이죠. 이런 건전성 악화는 일부 조합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금융계에서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 아마 내년쯤에나 좀 나아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 상호금융권 위기는 그 저금리 시대에 공격적으로 부동산 관련 대출을 늘렸던 게 금리 상승기에 얼마나 큰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 이걸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정 자산에 대한 과도한 쏠림이 시스템 전체의 취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그런 경고로도 들리네요. 네, 정확합니다. 수협의 상황도 금에 다르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거기는 어떻습니까? 네, 수협 조합들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시를 마친 90개 조합 중에 51곳을 분석했더니 그중 35곳, 거의 70%에 육박하는 조합이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합산 순손실 규모는 857억 원이고요.
경북 구룡포수협이 90억 원으로 가장 큰 손실을 냈고 흑자를 낸 곳 중에서도 이익 규모가 제일 큰 곳이 12억 원에 불과할 정도로 전반적으로 부진합니다. 12억 원이요? 아, 네. 수협 역시 연체율이 10% 이상인 곳이 9곳으로 파악됐고요. 아휴, 건설 경기 부진이 계속되는 데다 하반기 역시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도 나오면서 예대마진 축소 우려까지 나오니 이거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네요. 금융당국도 당연히 예의주시하고 있겠죠. 그렇습니다. 금리 인하는 또 이자 수익 의존도가 높은 상호금융권에게는 또 다른 부담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예금 금리는 바로 내리기 어렵지만 대출 금리는 상대적으로 빨리 내려가면서 예대 마진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겠네요. 금융당국도 이 상호금융권 전반의 건전성 지표 개선이 좀 더디다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래서 올 하반기에 현장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실 문제가 더 확산돼서 시스템 리스크로 번지지 않도록 선제적인 관리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호금융권의 건전성 문제가 특정 자산 쏠림과 금리 변화라는 거시적 환경 변화에 따른 위험을 보여줬다면 이번에는 조금 더 미시적인 영역으로 가볼까요? 하지만 이것도 역시 제도적 허점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자동차 보험 이야기입니다. 교통사고 환자에게 지급된 한방병원 상급병실료가 4년 만에 3배 넘게 급증했다는 기사. 이거 흥미롭던데요? 어떻게 된 일인가요, 기자님? 네, 이것도 참 주목할 만한 현상입니다. 대형 손해보험 4개사, 그러니까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보, DB손보 자료를 분석해보니까요. 지난해 자동차 보험에서 지급된 전체 병실료가 약 2,800억 원이었습니다. 이게 2020년 대비 35% 증가한 수치인데 그런데 이 중에서 한방의료기관에 지급된 병실료가 1,536억 원으로 2020년 824억 원과 비교하면 무려 86%나 급증했습니다. 86%요? 와, 엄청나네요. 같은 기간 양방병원 병실료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면서요? 네, 양방병원 지급액은 1.5% 증가에 그쳤으니까요. 이 차이가 매우 두드러지죠. 전체 한방병원 병실료도 크게 늘었지만 특히 문제가 되는 건 1인실부터 3인실까지 소위 상급병실 이용료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점이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한방병원의 1, 3인실 상급병실료 지급액은 2020년에 89억 원이었는데 지난해에는 299억 원으로 3.3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3.3배요? 네. 이게 같은 기간 한방병원의 4인실 이상 일반 병실료 증가율이 88%였던 것과 비교해도 훨씬 높은 수치고요. 더군다나 양방병원이나 한의원의 1, 3일실 병실료는 오히려 같은 기간 동안 각각 22%, 99%씩 감소했어요. 거긴 오히려 줄었어요? 네. 그러니까 유독 한방병원의 상급 병실료만 이렇게 급증한 이유가 뭘까 좀 궁금해지는 대목이죠. 아니 근데 정부에서 이런 상급병실 쏠림 현상을 막으려고 2023년부터 기준을 바꿨다고 하던데요. 그런데도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네, 그게 국토교통부가 기준을 개정해서 교통사고 입원 치료는 원칙적으로 4인실 이상 일반 병실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병원에 일반 병실이 아예 없거나 있어도 자리가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서 상급병실 이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 예외 규정을 악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예외 규정을 악용한다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인가요? 좀 꼼수 같은 건가요? 보험업계에서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부 한방병원들이 실제로는 모든 병상을 1, 3인실 상급병실로만 운영하면서도 서류상으로는 병상 중 일부, 예를 들어 한두 개 병실만 4인실 요금으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심사를 통과한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요. 아, 서류상으로만 4인실이 있는 것처럼 꾸민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심평원 입장에서는 해당 병원이 기준에 맞는 일반 병실을 갖춘 것으로 간주하고 나머지 상급 병실 이용에 대해서도 일반 병실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이용했구나 하고 예외 규정을 적용해서 병실료를 전액 인정해 줄 수밖에 없다는 주장입니다. 와, 만약 사실이라면 정말 제도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건데요. 이런 문제들이 결국 자동차 보험 손해율 악화로 이뤄지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우리 보험 가입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손해율, 그러니까 보험사가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이 높아지면 결국 보험료 인상 압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실제로 올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 비교적 가벼운 부상인 상해 등급 12에서 14급의 한방 경상환자 치료비가 양방 경상환자 치료비의 4배 수준에 달했습니다. 4배요? 네. 이러한 과잉진료 의심 사례하고 상급병실료 문제 등이 겹치면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자동차 보험 누적 손해율이 84%까지 치솟았습니다. 통상 손익분기점으로 보는 80%를 훌쩍 넘긴 수치죠. 84%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보는 장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험연구원의 전용식 선임연구위원 같은 분들은 경상 환자의 입원 기준을 더 명확히 하고 일반 병실 없이 상급 병실만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실효 승인는 제재 방안을 포함해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상호금융권 문제와 비슷하게 제도적 허점이나 규제 미비가 어떻게 비용 증가와 시스템 부담으로 이어지는 또 다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지적이네요. 전통적인 금융 부문의 리스크와 제도적 허점 문제를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금융의 미래로 불리는 디지털 금융 영역으로 넘어가 보죠. 특히 스테이블 코인 관련 소식이 눈에 띄는데요.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최근 일본에서 열린 가상화폐 관련 엑스포에 참석했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어떤 의미가 있는 행보일까요? 네, 신창세 회장이 지난 22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웹엑스 핀테크 엑스포 2025라는 행사에 참석해서요. 웹3 포인트용, 그러니까 차세대 인터넷 환경과 관련된 최신 금융 동향을 직접 챙겼습니다. 이 행사가 일본의 금융 대기업인 SBI 그룹이 주관했고 특히 스테이블 코인 발행 문제나 가상자산 기반의 ETF, 그리고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 기술로 토큰화하는 증권형 토큰, STO 같은 최신 이슈들을 집중적으로 다뤘다고 합니다. SBI 그룹이 주관했다고요? 네, 신 회장은 SBI 그룹의 공식 초청으로 참석했는데 약 1000명의 초청자만 대상으로 한 비공개 행사였다는 점도 좀 주목할 만합니다. 교보생명이 최근 국내 은행들이 주도하는 스테이블 코인 협의체, 은행권 공동 스테이블 코인 파일럿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마침 이 행사를 주관한 SBI 그룹과도 사업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참석이 단순히 동향 파악을 넘어서 실제 디지털 금융사업 확대를 염두에 둔 행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군요. 네, 업계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보생명은 보험업계 내에서도 디지털 전환에 상당히 좀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왔고요. SBI 그룹 역시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SBI 그룹은 최근에 세계적인 스테이블 코인이죠. USDC 발행사 서클과 합작법인을 설립해서 일본 내 USDC 유통 사업에도 뛰어들었거든요. 아, 서클이랑요? 네. 따라서 양사 간에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한 디지털 금융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 회장의 이번 행보가 앞으로 교보생명이 어떤 디지털 금융 전략을 펼쳐나갈지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겠죠.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가 나온 김에 국내에서도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기사도 흥미로웠습니다. 가상화폐 수탁 기업 인피닛 블록의 정구태 대표가 최근 관련 책도 공동 출간했더군요. 왜 지금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하다고 보는 걸까요? 기자님 보시기엔 어떤가요? 이미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시장을 꽉 잡고 있는데요. 바로 그 점 때문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정 대표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고 소위 디지털 달러, 즉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사용이 일상화되면 우리나라도 결국 이런 흐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아, 어쩔 수 없이 따라가게 될 거다.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종속되기보다는 우리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대응 카드를 미리 준비해 놓아야 한다는 거죠. 성공 여부를 떠나서 디지털 금융 시대에 우리의 금융 주권을 지키고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한 필수적인 전략적 선택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일종의 금융 우산 같은 거네요.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전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 원화 기반의 방어막 또는 경쟁 수단을 갖춰야 한다는 의미로 들립니다. 그렇다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성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은 무엇이라고 보나요? 정 대표는 몇 가지 핵심적인 성공 요건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처음부터 막 글로벌 시장을 노리기보다는 우선 국내에서 사용처를 확보하고 편의성을 높여서 기반을 다진 뒤에 이걸 바탕으로 외국인이나 해외 결제 시장으로 확장해 나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국내부터 다지고 나가라. 네, 둘째. 스테이블 코인이 단순한 가상자산이 아니라 실제 화폐처럼 기능하기 위해서는 향후 발행될 수 있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나 기존의 지역 화폐, 그리고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결제 시스템과의 연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고립된 시스템으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거죠.
하긴 따로 놀면 아무도 안 쓰겠죠. 발행 주체에 대한 제한도 있었죠. 특정 기업이 독점하는 방식은 안 된다고요. 네, 그 점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특정 금융사나 빅테크 기업이 발행을 독점하기보다는 여러 은행이나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함께 참여하고 서로 경쟁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참여해야 혁신이 촉진되고 서비스 경쟁력도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이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역할이라면 역시 규제 완화나 지원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정부가 단순히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관련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과거 정부가 가상자산 공개, ICO 있잖아요. 새로운 암호화폐 발행에서 자금 조달하는 거, 이걸 전면 금지하면서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고 잠재력 있는 프로젝트들이 해외로 떠나야 했던 경험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ICO 금지, 그때 말이 많았죠. 네,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되어야 민간 기업들이 안심하고 투자하고 혁신적인 시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테더 USDT나 USDC 같은 이미 시장에 자리 잡은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과의 연계를 통해서 초기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글로벌 협력도 필요하다. 그렇죠. 실제로 USDC 발행사 서클의 고위 관계자가 최근 방안에서 국내 주요 금융그룹들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고 하나금융과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 관련해서 MOU를 맺기도 했죠. 이런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상호금융권의 위기부터 자동차 보험의 허점, 그리고 디지털 금융의 핵심인 스테이블 코인까지 우리 금융 환경의 현재와 미래를 관통하는 다양한 이슈들을 살펴봤습니다. 각기 다른 문제처럼 보이지만 결국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 규제의 역할, 그리고 새로운 기술 변화에 대한 대응이라는 공통된 과제를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스테이블 코인 논의는 앞으로 우리 금융 시스템에 어떻게 변화할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는 것 같네요.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서 금융 주권과 미래 경쟁력 확보라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계속 주목해야 할 이슈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변화의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요. 오늘 다룬 내용들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상호금융권 위기 상황, 자동차 보험과 한방병원 문제,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을 둘러싼 금융계 동향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다뤘습니다. 다음에도 발빠른 금융 소식으로 독자님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경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